예. 그리고 이 밖에도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한국 여성들, 그리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이 참 사교육 어떻게 근절할 수 없는지 걱정입니다. 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책임져 주실 직진 본능의 두 분 소개하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잠시 후 3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열죠. 예. 원래 28일 열기로 했던 걸 열흘 앞당겼다고 하고요. 예. 윤리위원회 안건 같은 건 예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죠? 웃기는 거죠. 그냥 여는 거죠? 아니 웃기잖아요, 그게. 안건이 안 정해졌는데 왜 급박하게 한 열흘 정도 왜 앞당기냐고요. 결국에는 목적은 하나다. 뭐예요? 이준석 대표 잘라버리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바로 제명해요? 제가 보기엔 오늘 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은 자신들끼리 회의해가지고 한 과반수 이상이 이거는 소명 안 들어도 돼.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자기네들이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같은 걸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명 기회를 안 줘도 된다? 예.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징계해 버립시다. 라고 결정을 하면 과거에 되는 거예요. 그 기존에는 뭐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 누구누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론 내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갔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글쎄, 저는 오늘 이제 일정을 당긴 이유는 오늘 징계하기보다는 징계 일자를 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개시해서. 그래서 이제 언제 결론 냅니까? 이번 주 내 정도 나겠죠. 그 사람들 바빠가지고 날짜 잡기가 어렵대. 그래서 근데 이건 오늘 아니면 28일.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안건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제명을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그러면 법적인 구제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을 명분으로 삼을지 아니면 쿠데타라든지 그러면 그런 양두구육 쿠데타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과 당을 심하게 훼손시켰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윤리위원회에게 이준석 대표 징계해달라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지만 그 의총 결의 이후에도 나왔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박수로 그렇게 추인하는 식이 되고 의총 결의가 되고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만약에 열어서 오늘 땅땅땅 3시에 시작을 해서 한 6시 무렵 7시 무렵에 이건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를 했었잖아요.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순방 나고 나면 바로 나를 내칠 것이다. 근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일종의 경고성 예상이죠.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나는 그 윤리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그렇게 바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추가적인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정도로 절차 개시를 시작하는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소장의 말씀도 예. 오늘 절차를 개시할 뿐이지 며칠 내로 제명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두 분 생각이 비슷하네요. 며칠 상관일 뿐이네요. 오늘 하나 뭐 내일 하나 뭐 모레 하나 뭐 똑같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결국에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까지 당긴 이유는 28일 날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데 그 이전에 제명을 해버리면 원고적격.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인 당원 자격이 이미 상실됐으므로 이거는 심리할 필요 없다라고 된다고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더라도 국바세라는 단체에서 당원들이거든요. 뭐예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단체 모임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건데 지난번에 출연했던. 네. 그 곳에서도 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당원들이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 말고도.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당원 자격을 없애야 28일 날 신문 기일 날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이준석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에서 거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큰 여론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 쌓여 있으니까 예. 저는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경찰 소환 수사는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출석해서 예. 12시간 조사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가 설사 28일 이후에 이제 신문기일 이후에 가처분이 다시 인용되는 결과가 오더라도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고 가겠다. 이런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는 정진석 아니면 정진석으로 안 된다면 우린 그냥 주호영으로 갈 테야. 이런 전개의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가까운 시일 내에는 걷어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만약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아닌 제명을 해버리면 결국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예. 이제 못 돌아가게 하겠다. 못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건 거죠. 그럼요. 하여튼 좀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뭐 정치가 냉혹한 현실인 이상 예. 일단 칼을 한번 뺐으면 그것까지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상당히 웃긴 일들을 계속 지금 벌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윤리위원들을 취재해본 기자들에 의하면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몇몇은 되게 화가 나 있대요. 왜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자기네들을 그런 집단으로 묘사하고 대통령 나가면은 너희들 나 징계할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 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감도 많이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좀 날짜를 앞당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을 모욕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냥 징계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의 전망을 해오고 있습니다. 날짜를 앞당기고 대통령 순방 중간에 자기를 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고한 대로? 어떤 요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왜 앞당기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해당 회의가 지나치기 때문 뭐 이런 지나쳐가지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쪽 논리는? 저도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참 정상적으로는 공감이 안 되지만 저는 제 예상은 저의 합리적인 분석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거세하겠다라는 것은 걷어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는 윤핵관의 목표겠지만 저는 그래도 명분을 지켜가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될 것으로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은 절차 개시만. 아니 근데 워낙 저도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과정과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됐는데 다시 원내대표로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려질 공산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는 장 소장님 말씀대로 격분한 윤리위가 예. 오늘 그게 감정이 됐든 논리가 됐든 오늘 내로 처리할 가능성을 저는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오늘 처리건 뭐 예. 며칠 내 처리건 간에 어쨌든 이제는 뭐 지나치게 시간 오래 끌었으니 이준석 전 대표 그냥 완전히 정리하고 어쨌든 끝내버리자. 그렇죠. 이제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렇죠.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곳 보수우파라는 진영에서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그렇게 있다. 하고 이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또 다음 카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거고 네. 오늘이 아니죠. 내일. 내일 내일입니다. 원내대표 경선하고 내일 원내대표 경선에는 뭐 나설 듯 하던 분들이 주호영 의원이 나서니까 일체히 안 나서잖아요. 정리된 거죠. 그것도 계산이 이제 다 끝난 거고.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거 같아요. 뭐 김학용 의원, 윤재옥 의원 그리고 뭐 다른 몇몇 의원들도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워낙 세게 여러 가지로 좀
이번에 추대로 갑시다. 그게 좋다. 그냥 갈등 혼란 불러일으키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설득이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좀 보면서 계산을 해보다가 정리가 잘 되고 예. 윤재욱 의원이나 김학영 의원이 안 나온다고 하니 그럼 내가 뭐 이용호 의원 정도랑 경선을 해도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출마를 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28일 날 정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신은 비대위원장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들 집에 가세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비대위 못해요. 또 당원 당규를 바꾸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그래봤자 지금 또 비대위 효력 정지도 사실상 그 이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서 비대위도 일단 효력상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진석 비대위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자초하면 주호영 당대표 대행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주호영 의원이 자기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기간만 한다 그랬거든요. 예, 잔여 그 기간만.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전당대회 준비하는 사실상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럼 왜 나왔냐? 예. 이용호 의원은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인 또 주목을 받거든요. 호남 지역구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 지역구의 인구 문제가 있죠. 그럼요. 민주당 예. 출신인 이용호 의원으로서는 지금처럼 자기 주목도를 높이고 그렇죠. 또 사실상 이게 이용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핵관은 누굽니까? 하니까 본인이 답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전부 다 국민의힘은 윤핵관이다. 그 이야기는 윤핵관 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또 영입 인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본인은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그렇죠. 가치를 높이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용호 의원으로서 미칠 거 없는 장사이건 미칠 거 없어요. 맞지만 예. 경선 하나만 하죠 사실. 근데 하나만 할 것 같아요. 예. 이용호 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윤핵관들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가 좀 황당해한대요. 왜냐하면은 이용호 의원을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영입했던 이유가 자 이용호 의원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호남의 교두보를 좀 마련을 그렇죠.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앞으로 호남에서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본인은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나 아니면 어떤 장관 자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좀 챙겨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기도 했고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목도를 높여서 정치적인 위상을 좀 키워나가는데 예. 이번에 출마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아무튼 정리 모드로 가네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예. 뭐 윤리위를 통해서건 뭐를 통해서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정리하고 다음번 지도 체제는 이제 빨리빨리 정비하고 전당대회로 빨리 갑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안철수 의원이 뭐 정계 입문 10년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하면서 예. 뭐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을 뭐 군불 대결을 하는 거죠. 하고 나오고 예. 있고 뭐 그냥 정광석화처럼 달려가려고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당대회로 이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고 김기현 뭐 이런 네, 분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준은 두 가지일 겁니다. 기준은 한 가지일 겁니다. 윤핵관이냐 아니냐. 예. 그러면 윤핵관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면은 윤핵관 성격이 짙은 인물이 나올 테고 김기현 의원을 윤핵관 성격이 좀 짙은 인물로 보긴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좀 대리인 성격이 필요하다. 그것이 더 낫다. 공천이든 뒤쪽에서 우리가 이 뒷선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안철수 의원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걷어내고 난 이후의 여론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예. 나경원 의원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를 예. 해보면 일반 국민이나 당원 대상으로 해보면 지지층 대상으로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도도 조금 올라가고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앞서는 방향으로 최근 조금 이렇게 변화 조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워낙 그 내홍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홍과 내홍이 거듭되고 지쳐서 국민들이 이제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예. 아마 이러니까 그냥 밀어붙이자라는 식의 결론 내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더 큰 이유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봉합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아예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그 가능성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걸 여전히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론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당의 또 운영이나 국정 운영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벌이고 있는 전면적인 이 사법 대전쟁에서 이준석 대표는 내부 전쟁이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일단락시키는 것이 이제 양 진영 간 대결 구도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를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 추세로 바꾼 거는 큰 의미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질적으로 긍정평가하는 내용들이 좀 안 좋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지지하세요? 왜 긍정평가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높아요. 예. 그냥이군요. 그냥. 네.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소신과 주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높고요. 그냥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네. 단 하나 그냥 민생 뭐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가 단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 싫어하고 윤석열 정권 보수파 정권을 지지하니까 억지로 지지할 이유를 긍정으로 평가할 이유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 말씀하신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3일부터 이제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긍정은 33%죠. 이제 2주 전 조사. 그러니까 지난주는 공휴일이 9일 날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는데 6%포인트 긍정도 올라갔습니다. 긍정이 올라갔고 부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뭐 20대 30대가 올라간 건 아니고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 좀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고정 지지층의 결집. 예. 결집하는데 이 결집의 성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들이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빨리 좀 정리해라 라는 목소리와 요구가 높았던 것도 지금 윤리위가 일정은 앞당기게 된 이유로 봐야 되겠죠. 그나저나 윤리위원회가 만약 뭐 오늘이 됐건 며칠 후가 됐건 제명 처분 같은 걸 하게 되면 추가 징계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또 있어요,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명이나 징계, 당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당의 자율적인 그것도 윤리위의 그냥 자율 권한이죠. 행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을 5년 징역, 10년 징역 이거 판사의 재량이잖아요. 한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다? 아니면 이것이 인용된다 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윤리위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권리구제 측면에서 당대표직위가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사소송 차원에서 받아들였던 것이 재판부로 하면 윤리위는 다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2라운드 전면전이 펼쳐지면서 보수 고정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 그러면서 내부 분란은 이제 빨리 정리합시다라고 하는 식의 목소리가 그냥 힘을 받고 그대로 내달리고 있는 양상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1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듣고 후반부 토론 또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귀경정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이고요. 강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갓길을 차단하고 처리를 하면서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설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서중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 3km 정체고 남양주를 지나 강일 쪽으로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터널 부근과 부곡에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경기 광주 방면은 광주 휴게소부터 동공지암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귀경길 교통량 부쩍 늘어난 상태인데요. 당진부터 서해대교 쪽으로 13km나 정체가 이어지고 다시 한번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하루 정도의 해프닝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이 공식 요청해서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던 영빈관 신축 800 몇십억. 예. 그러다가 금방 하루 만에 철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애당초 참 문제가 많은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영빈관이 지금 국민 여론상으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상으로도 워낙 안 좋은데 이 건축과 관련된 이 정책 이슈가 이명박 정권 때도 왜 4대강이 그렇게 호응받았습니까? 호응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국정 운영 분석을 할 때 건축하는 거는 별로 여론상 보탬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60대 이상이나 가정주부층이나 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도 관련 여론이 안 좋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한 이유가 뭘까? 대통령도 지난 3월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 영빈관 쓴다고 그랬잖아요. 집무실만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집무실만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관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용산대에. 그다음에 영빈관 이야기가 거의 1,000억 가까운, 이게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그런데 청와대 영빈관이 노후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그 건물을 사용을 못할 정도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꼭 굳이 모든 나라가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있으면 우리도 다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정책 판단은 정말 넌센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여론에 엄청난 역풍이 불면서 대통령의 순방 자체가 아예 흔적조차 없어질 뻔한 상황에서 그래서 빨리 정리한 거죠. 내부에서 지금. 저는 긴급하게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걸 대통령실이 요청했으니까 기재부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짧게만 이제 말문만 열면 길게 이게 또 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또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더 큰 과거 녹취록에서 영빈관 옮길 거야 이랬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명수 기자와의 서울에서 우리 녹취록에 그걸 옮기면 좋다는데 그래 옮길 거예요. 이렇게 한 그 녹취록의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일파만파 목소리가 가장이 되고 있는 비슷합니다. 것이죠. 장 소장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약속을 어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영빈관은요, 청와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약속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또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설명이나 이해 없이 은근슬쩍 한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영빈관 필요할 수 있죠.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돼요. 입장을 바꾼 것,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건 충분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이것을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은밀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합니까? 아니 근데 일단 예산안 딱 태워버리면 이건 바로 진행되는 거니까. 아니 그걸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산 국회가 있는데. 아니 그냥 감춰놓으면은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아니 장 소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보면 자료가 이만큼 엄청나게 두꺼워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본 게 뭐냐면은 아니 신축 예산이야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은 항목별 세부 내역 보면요 정말 글자도요 10%도 안 되는데 잘 볼 수가 없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더 유의 있게 보는 거는 한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거는 기재부의 누군가가 국회의원실에 알려줬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추정이죠, 추정. 추정인데 지금은 예산안 예. 자료들을 지금 받아볼 시기가 아니거든요. 아, 지금 법률안 심사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지금 짰습니다라고 툭 던져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에 올리기 이전부터 충분히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 부분일 테고 그럼요. 세 번째는 좀 역시 소통 부분입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 국민들은 또 붕괴하는 것이고 마스터 플랜은 없었다 그러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관저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한남동 관저가 리모델링까지 됐는데 지금 대통령은 지난 이제 수재 태풍이 올 때부터 관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동반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관저에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용산 청사 내에 관저 또 새로 얘기도 나오죠. 신축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게 예. 정말 설왕설래가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예. 좀 정리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까지 했고 네. 리모델링 그 기본 설계라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등등을 김건희 여사가 많이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네. 거기 입주해서 재임 기간 거기서 출퇴근하면 예. 일단은 마무리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영빈관 얘기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영국에 가고 또 유엔 총회 가고 하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 가야 되느냐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건 또 좀 너무한 공세 아닙니까? 배정찬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행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그냥 관례상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저는 그 정앵커님 말씀대로 여사가 배우자가 함께 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지금 공세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행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제 신상 논란과 함께 문제가 됐던 그 보석 장신구의 출처라든지 또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처신이나 배우자 신중하게 그렇죠. 좀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분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동행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장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활동에 뭐 배우자가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번 나토 순방 때 상당히 많은 구설수와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한 텀 쉬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미국에서 유엔에서의 연설도 있고 미국 바이든과의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들 많이 해야 되고 외교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관심 때문에 딴 게 묻히는 또다시 해프닝 아니면은 또 다른 실수가 나타나서 외교적인 성과를 예. 돕는 상황이 오면은 그런 거 없기를 바라야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속실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걸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체로 공세하는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일구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됨으로써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논란과 정치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부속실 차원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을 만한 인력 정도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냥 가셨잖아요. 어차피 가신 거 외교부 의전팀과 대통령실의 부속실에서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해서 그렇죠. 정말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 경찰은 성남 FC 사건 그 후원 사건에 대해서 1년 전 수사 결과와 반대로 이거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있는 것 같다라며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은 넘겨받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또 하고 했고. 자, 이것도 역시 그럼 기소 쪽으로 간다고 보세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기소가지 않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압수수색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 쪽 패널분들이나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다 조사하고 수사했잖아요. 그때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본인이 당선됐을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했을 때 특검까지 했지만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새로운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도 정확한 진술이 나오고 있고 발견되지 않은 공문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다. 제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처벌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보시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물 많아요. 글쎄요 말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검찰 경찰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거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 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탈탈 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아마 견디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소장.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압박이고 노림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게 바로 정치보복을 또 정치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구분돼야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적법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 대응.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복적 성격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하고 또 법리적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은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규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가령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김문기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김문기 전 차장을 아는지 여부 이것도 정치적으로 다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그냥 단언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이의 상황이 압박이었느냐 아니면은 재량권을 준 부분이냐. 근데 이제 나머지 법리적인 규명은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쌍방울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의 공문에서의 내용이 실제 이 병원을 짓던 것이 실제 사옥을 짓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을 팔고 다시 리스를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청 공무원들도 다 아는 결과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알고 있었죠. 그것을 백일화에 만천하에 드러날 일을 제3자 뇌물 공유의 형태로 했을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질 부분인데 이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저는 정치 보복으로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응할 건 하나. 저는 해명하라. 차별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령 가족을 비슷한 시점에 집중 포화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하지만 그 아들도 수사를 받았죠. 10시간 수사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검찰에 12시간 이렇게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이게 수사 자체 이외의 시간이 주는 압박이 상당히 크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검찰도 그렇고 검찰도 이제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은 사법부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또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법적인 이 법리 규명의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예, 시작됐습니다. 상당 기간 가겠죠? 상당히 가죠. 재판만 해도 뭐 한 2, 3년 걸릴 건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5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5건씩이나 기소를 다 할까요? 전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럴 태세다? 네, 그럴 태세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5가지 재판이 뭐가 언제 1심이라도 나올지. 글쎄 말이에요. 1심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징역 2년 이렇게 나오면은
참 이거 이재명 1차 당대표로서 변곡점은 총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총선 최종 이전에 뭐가 나오느냐. 최종 승부가 예.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1심, 2심 결과는 나오겠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또 총선이거든요. 예. 국민들은 예. 과연 알겠습니다. 그걸- 예.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사상 초유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한편 지금 당대표 영수회담이 됐건 당대표 전체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됐건 아마 조만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잠깐만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현대 정치사 최초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대통령과 만나는 야당 대표가 이 재판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양상도 처음 있는 것 같아서 참 옛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이해창 총재 당시 이렇게 막 총풍 뭐 세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받지 않았나요? 막 기소 당하고 막 당했는 원들도 기소 당했었나요? 기소는 안 당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사법적인 아주 어려움이 많았었죠. 아니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저희 민주당이나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 좀 생각해 보실 게 갤럽 조사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재명 당대표 됐는데도 컨벤션 효과 없어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당 지지율.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정황상 검찰 경찰발 뉴스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되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것이 사실이죠. 그럼요. 뭐 예.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논박한다고 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가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아무튼 그 기묘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현대정치사 사상 또 최초였던 이 현 정국이 예. 어떻게 풀려갈지 또 좀 지켜볼게요. 네. 직진분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문세가 부르는 옛사랑 잠깐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